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 등 적용된 혐의만 11개입니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이 불필요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갈등이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국민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올가을 첫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지만 정작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을 상대로 얻은 무역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은 16% 가까이 줄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당시 이른바 전별금을 안 받겠다고 한 대형 교회 목사에게 실제로는 퇴직 후 엄청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면세 혜택까지 누리는 일부 교회 목사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는 모두 11가지에 달합니다. 크게 보면 자녀의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에 11개 혐의가 나눠져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수사 착수 55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지숙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입니다. 정 교수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11개. 먼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 과정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5가지에 이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코링크 P2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영장에 적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정 교수의 혐의는 11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7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받아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며 범죄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건강 상태도 구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칙을 고수한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반면 정경심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오촌 조카의 잘못을 자신에게 들이댄 것이고 증거인멸 의혹은 정상적인 사실 확인 노력까지도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달 가까운 수사에 7차례나 소환하고도 굳이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7차례나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거 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영장이 청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장 내용에 대해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실상은 크게 2가지 의혹인데 이를 11개 범죄 혐의로 나눠 정 교수에 적용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딸의 입시 문제는 인턴 활동의 평가에 관한 것인 만큼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했다며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조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더 씌웠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했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유 기자. 네.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수검사만 30명 넘게 투입되고 압수수색 영장은 70개가 넘고 다소 이례적인데 기간도 조금 길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게 이제 8월 9일입니다. 예. 이후 사모펀드와 이제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8월 27일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지난달 중순에 구속이 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의 소환 조사 끝에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혐의를 1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검찰이 밝힌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범죄 소명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원론적인 입장이죠. 예.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그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하고도 이제 구속영장에 청구한 것은 이제 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 잠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말했는데 네. 사실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 건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약간 민감한 사안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과 이제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이미 검찰에 제출을 했죠. 검찰이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건데요.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이제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 않다. 이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영장 발부 여부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데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으로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 난다면 이제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걸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이제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윤 총장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을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의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은 더 얇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영장 발부 여부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발부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이 바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가 이제 조 전 장관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유호연 기자였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몇몇 일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생각해보면 사립유치원 비리나 채용 비리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국정감사 주제가 거의 조국 전 장관 하나였고 사퇴 뒤에는 공수처가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 오늘도 조국 이슈가 상임위 곳곳을 덮었습니다. 조국 자녀 관련해서 조치나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지시한 바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하세요. 모든 것이 서울대예요. 지금 다 기가 막히는 우연의 연속이 웅동학원 조국 일가에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조 전 장관 딸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하더니 자, 소리 지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이어지는 국감은 줄줄이 조국 얘기였습니다.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 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그새 민심은 갈라져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치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뒤론 곧바로 공수처 공방이 조국 공방을 대체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서 갑자기 공수처가 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야 대치 속에 남은 건 고성과 욕설, 윤리위 제소. 장관 보고 뭐 조국이라고 그러지 뭐 그러는 사람이나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그냥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 내가 참 이 앞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시간. 조국 블랙홀에 빠진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된 검찰 개혁과 공정사회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가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런 기조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문 대통령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2년 통합하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정국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방을 우려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국민적 공감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공정성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국민 요구는 훨씬 높았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제도 속 불공정 요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지 논의해야 하는데 구체적 논의는 없이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과제를 위해선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내일 시정연설에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국민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도 제안할 예정인데 조국 정국 이후 여야의 대치 상황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벌써 미세먼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중국의 남방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에서도 보이듯 두꺼운 먼지층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 저감 조치는 예상보단 일찍 오후 5시 반에 종료됐지만 미세먼지는 지금부터 심해져서 겨울과 초봄까지 고농도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강제 차량 이부제도 실시될 정도로 강력 대책을 담고 있는데 중국발 먼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가을 첫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보름 안에 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내문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가까운 공사에 가셔가지고 그럼 이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분류하는데 차량 통제와 공사장 운영 시간 제한 등을 확대합니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도 강제 이부제 대상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업도 검토합니다.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를 20%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에서 제한한 부분들에 4개월짜리 제한인 거거든요. 근데 4개월로 해서 중국 대책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내 대책 중심으로 제한을 해주신 거고. 다음 달 열리는 한중일 환경회의에서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경로가 보고될 예정이지만 해외 요인을 줄이는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년 전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본이라는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임태웅 군인권센터 소장이 촛불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 작년에 공개된 문건의 원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그러니까 원래 문건 제목은 이거였던 거죠. 지난해 처음 공개된 문건은 작성 일자가 2017년 3월로 위수령과 계엄 등 비상조치 유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작성 일자가 2017년 2월로 계엄군의 배치 장소와 주요 통제 지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건 더 가일층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 홍콩 같이 될 뻔했습니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NSC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기무사가 지난 대선 직후 해당 문건을 등재하는 과정에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등재하면서 그것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를 며칠 날 한 거예요? 선거 다음 날?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의 흠집내기에 기획된 정치 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검찰 관계자는 NSC 보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잠적해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해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하던 법무부와 대검의 조사위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 남용, 검찰권 남용,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중천 씨로부터 윤 총장에게도 별장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고 서울 서부지검이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단원 일동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없이 일부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이 포함된 경위를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사위 조사활동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가 허위인지에 대한 수사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를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해당 수사를 경찰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총장이 해당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지난달 흑자 규모가 25%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특히 흑자 규모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본 불매가 그만큼 지속적으로 강력했고 또 반대로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일본 측의 속마음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도쿄 황윤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도쿄 모터쇼. 참가를 검토해오던 현대차가 최근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차 판매가 부진한 점도 주최 측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今回そうですね、10点は見送っ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ね。でも輸出の影響ももちろん一概には言えませんが、あるかもしれな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따른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일본 산업계의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 이런 우려는 일본 무역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지난달 무역 통계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한국으로의 수출은 15.9% 줄었고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5.5%나 급감했습니다. 수출과 흑자 규모 감소폭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점도 주목됩니다. 일본 경제단체 대표는 언제까지 한국과 등을 돌리고 살 거냐고 말합니다. 日韓は経済的にも非常に結びついている存在なので、未来志向のですね、お付き合いを発展していこうというお話をするつもりですし。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불매운동 여파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3개월째 적자 행진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출 감소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여기에 잇단 태풍 피해까지 수출 규제의 부작용을 애써 축소해왔던 아베 정부는 이제 세 가지 악재와 동시에 마주한 형국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4년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감염 증상을 일으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탐사보도부가 추적해봤더니 100건이 넘는 비슷한 주사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집단 감염 사고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4년 전 25명이 집단 감염된 경기도 성남의 통증주사 감염 사고를 조사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입니다. 주사제를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균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식염수통에 주사제를 섞어 환자들에게 주입할 혼합액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액에서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완벽했어요.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고쳤겠죠. 예. 근데 고칠 게 없어요. 어떻게 더 고쳐요? 당시 확인된 감염 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에도 다른 감염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혼합제를 주사한 환자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원자를 중심으로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조사해가지고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철저한 추적 관찰 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자료부터 검토를 해보고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주사 감염 사고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중재원 감정서를 분석해봤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452명 가운데 주사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모두 110명. 이 가운데 6명은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주사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소견입니다. 광주의 한 71살 남성은 척추에 통증 주사를 맞은 뒤 염증과 신장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강원도 속초의 38살 여성은 허벅지에 통증 주사를 맞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경남 지역 58살 남성 역시 허리에 통증 주사를 맞고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같은 주사를 22차례나 맞았지만 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손쉽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110건에 이르는 주사 사고 절반 이상은 이른바 동네 병원으로 불리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등록교인만 8만여 명.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진 소망교회. 이곳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한 김지철 목사가 올해 1월 퇴임한 뒤에도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끈질긴 K가 추적해봤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퇴임 당시 과거 같은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받았던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별금은 목사에게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겁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지켜졌을까? 김 목사의 퇴임을 앞둔 지난해 10월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퇴직 후에도 김 목사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매달 730여만 원의 생활비와 차량 렌트비 65만 원을 지급하고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사무실도 제공키로 한 겁니다. 김 목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소유 아파트도 무상으로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나요? 형식만 전별금이 아닐 뿐 실제로는 김 목사에게 퇴직 후 엄청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 목사 은퇴 준비위원장이었던 모 장로는 당시 다른 장로들에게 전별금으로 한 번에 처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김 목사가 그렇게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납부 내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어떨까 했을 때에도 교회 형편에 맞게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게 맡겨둔 상황이죠. 그런데 교회가 제공한 아파트와 사무실, 차량 지원금 등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김 목사 본인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차상에도 공부해서 교부가 하시는 분은 사실 해내기 없는데 그런 것들이 세법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세무 전문가들은 김 목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은 사실상 퇴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액을 명확히 신고한 뒤 납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인 이제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이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다 세법상 퇴직 소득입니다. 그것을 뭐 다른 어떤 형식으로 다른 명목으로 지급했다든지 세법상 고려 요인은 아니고요. 소망교회 측은 위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법이 우선이라 강조합니다.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 심지어 은퇴를 하셨는데도 계속 그거를. 아니 그러면은 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취재진은 김지철 목사에게 수차례 직접 인터뷰로 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대로 계시죠. 1분도 괜찮아요. 김 목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응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만남을 통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교회 목사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법 개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은 목사가 2019년 말에 퇴직금 9억 원을 받은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과세하면 세금이 2억 1천여만 원이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3천만 원가량에 그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없거나 일부 지원금도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나오는 금액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중대형 교회에서 퇴직금 규모가 꽤 받는 그분들이 아마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 있다고. 논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형교회 퇴직금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며 형평성 문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방안은 없냐고 묻자 자유한국당 장자연 의원이 모든 절 큰 교회 목사님이 죄인이냐 징벌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 관행상 거의 만장일치, 그러니까 합의제였기 때문에 넘어가진 않은데 또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또 없어요, 관행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거고. 종교인 과세 시행 채 2년도 되지 않아 종교인 면세 혜택을 늘리자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만든 DLF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은행 측이 금감원 조사 직전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DLF 불안전 판매 논란이 커지자 하나은행은 8월 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판매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불안전 판매 사례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8월 말 현장 검사에 들어갔을 때 이 자료는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자료들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은 지성규 행장의 DLF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이다. 네, 맞습니다. 전수 점검한 파일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끝까지 은닉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해당 자료가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 의무가 없어 삭제했을 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장 지시로 만들어진 자료가 사라진 만큼 삭제의 의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배상 결정이 나와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입니다. 제 삶의 값어치니까요. 날씨는 추워지고 12월에 전세 만기가 들어옵니다. 어디로 또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복원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잔반 사료가 금지되자 전국의 양돈 농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돼지 살처분의 잔반 사료 금지까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집회를 하던 양돈 농민들이 갑자기 화물차로 몰려가더니 돼지 수십 마리를 도로에 풀어놓습니다. 이를 막는 경찰과 농민들이 뒤엉켜 집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곧이어 농민들이 돼지를 몰고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싸움은 이내 진정됐지만 시위에 앞장선 농민 2명이 연행됐습니다. 농민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잔반 사료 대신 값이 2배 이상 비싼 배합 사료를 쓰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폐업 상태인 사람도 있고 사실 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분신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잔반 사료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정부가 어떤 보상책도 없이 잔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에 무슨 조그만 일을 해도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무슨 발표를 하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잔반 사료를 이용하는 전국의 양돈 농가는 약 250여 곳. 농민들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도 잔반 사료 이용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사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잔반 사료 허용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나 비료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제주에선 올해에만 13톤이 넘는 유기견 사체가 재활용 처리됐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지게차가 노란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컨테이너에 담긴 내용물은 150도 열처리 기계 속에서 금세 가루가 됩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유기견 사체들을 이렇게 열처리에 사료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킨 뒤 그 사체를 비료와 사료 원료 생산 공장에 보낸 겁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라 재활용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료관리법상 동물 사체를 사료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장에서 나온 원료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닭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사료로 쓰이는 줄 몰랐다던 제주도는 뒤늦게 불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서 확인했더니 사실 그게 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불법이 맞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에도 태반을 제외한 동물 사체는 재활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를 의료 폐기물 발생 기관으로 보고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겁니다. 결국 제주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달 들어서야 뒤늦게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료를 실파를 요구한 직후에 갑자기 이걸 의료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그들이 이미 불법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만 동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동물 사체가 약 3,800여 구, 무게로는 13톤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인부 3명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 구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톤 화물 차량 한 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고 또 다른 차량은 도로 밖 언덕 위에 처박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21톤 대형 화물차가 도로 옆에 주차돼 있던 작업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에서 풀베기를 하던 73살 임모 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21톤 화물차가 갓길에 작업하는 차를 쳐갖고 인부 3분 돌아가신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은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풀과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갓길에 세워둔 조경시설 보수 차량이었습니다. 탑차에 부딪힌 작업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이곳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언덕에 올라가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작업 차량의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셨는지 잠깐 설명 좀. 안 할게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숨지는 응급 환자가 하루 평균 2.5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지 못해서인데요.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닥터 헬기로 이송된 80대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외상이 심한 환자는 신속한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숨진 중증 외상과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617명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2.5명이 치료도 못 받고 숨진 겁니다. 지역별로 보니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중증 외상 환자의 70%가,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80%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병원까지 거리가 수도권보다는 이제 먼 경우가 많고요. 그 지역 내에서 모든 응급 상황들을 다 해결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북 울릉군은 응급실 이송까지 평균 7시간, 전국 시군 중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내륙에선 전남 고흥군이 3시간 넘어 이송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지방의 어떤 이송체계 확립이라든지 응급실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때 치료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응급 환자는 서울보다 지방이 3배가량 많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화면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무시하는 유니클로 아베가 사죄할 때까지 불매운동은 계속된다. 네, 이 유니클로 한국어판 광고가 불러온 후폭풍인데요. 이 집회 참가자들은 이 광고가 그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조롱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니클로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인터넷 공간에서 그래서 이 유니클로 광고에 대해서 뭐 겨냥해서 상당히 패러디하고 나름 반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 문제가 된 유니클로 광고의 자막은요. 이 보십시오.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이렇게 한국어 자막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할 수 없다라는 영어 문장을 의역을 했다가 빚어진 논란입니다. 이 광고를 한 대학생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패러디했는데요. 이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유니클로 영상이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라는 게 지금 분노를 촉발시킨 건데 이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화제가 됐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 패러디 동영상이 오늘 열린 국회 산자위 국감에 등장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또 문화관광체육부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유니클로가 대기업 계열사여서요. 사업 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 조정 대상이 되면은 점포 확장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몇몇 기사에서 유니클로 매출이 조금 나아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 불매운동이 조금 주춤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로 지금 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유니클로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이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도 연관이 없다는 점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이 사실 그 유니클로의 경우에 최근에 그 가격 인하 등 그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온라인에서 일부 제품이 품절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 이번 광고 사태 이후에 네티즌들이 다시 순찰대로 나섰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에 소비재가 있는지 감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매 운동이 재점화된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걸고 발의된 법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신통치 않은데요. 피해 아동 부모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신 없길 바라는 마음, 김진호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있던 흰색 차량이 굴러내려와 한 가족을 덮칩니다. 주차된 차량의 변속기가 D, 즉 주행에 놓여 있던 탓입니다. 2년 전 가을 일어난 이 사건으로 4살 하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하준이 어머니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인목을 찾는 버릇이 생겼고 어디에다 주차를 해도 사이드랑 이걸 안 하면 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태였어요. 고인목 설치와 같은 주차장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발의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각종 안전사고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고 김민식 군 등 4아이의 부모가 함께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부모들. 자녀의 얼굴이 담긴 법안 포스터를 들고
해당 상임위 의원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스터 붙여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만나는 의원실 사람들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호소했습니다. 안전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내건 법안은 5개. 모두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죠. 법안 통과시키고 하준이한테 약속했던 거. 그거는 다 할 거예요.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져 4위를 하는 바람에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진출권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다음 달 프리미어 12대회인데 벼랑 끝에 몰린 김경문 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첫 소식 신수빈 기자입니다.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표팀은 어두운 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은 예선전과 3, 4위전에서 중국에 연패하면서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진출권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우리 선수들이 경험 부족이 결국 경기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았고, 결정적인 이유는 대표팀이 프로 1.5군 선수들 없이 대학 선수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전력 하락이 불보듯 뻔한데도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대학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을 늘려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 진출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회인 것을 생각하면 안일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올림픽에 진출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다음 달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티켓을 따내는 것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위를 기록해야 하는데 김경문 감독으로선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우리 야구계가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우리 대표팀 힘으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호주와 대만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만큼 에이스 김광현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으로 좀 무장해서 긴장 최대한 안 할 수 있고, 12년 만에 다시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노리는 야구대표팀. 도쿄를 향한 쉽지 않은 여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두산과 키움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인 이종범에 이어 사상 첫 한국 시리즈 부자 MVP에 도전하는 이정후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SK의 완승을 거둔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 뽑힌 키움의 이정후. 데뷔 3년 만에 처음 밟아보는 꿈의 무대 한국 시리즈가 설레기만 합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이 야구장에서 우승을 하시는 걸 직접 보고요. 커서 저도 저런 무대에서 뛰고 싶다 생각하면서 야구를 해왔었는데 딱 10년 지나서 무대에 밟을 수 있게 돼서 뜻깊고 영광스럽고, 팬들의 관심은 이제 이종범에 이어 이정후까지 사상 첫 부자 한국 시리즈 MVP가 탄생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종범은 1993년과 1997년 대태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2차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제 역할, 제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만 잘 신경 쓰고 있고, 꼭 팀이 이기는데 거기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MVP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산은 이정후의 상승세를 경계하면서도 우승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투종 에이스로 떠오른 이영하는 4번 타자 김재환이 MVP를 받을 것이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재환 형이 받을 것 같고요. 재혜 선배는 항상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고요. 재환 형이 좀 더 잘해준다면 좀 더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선 다승왕 린드블럼과 정규 시즌 두산의 천적이었던 요키씨가 선발 중책을 맡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팀들의 맞대결로 펼쳐지는 이번 한국 시리즈는 내일 이곳 잠실에서 막을 올립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이 리그 5호 골을 넣으며 팀의 강등권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왼쪽에서 길게 넘어온 크로스에 돌고래처럼 솟아올라 골로 연결합니다. 발은 물론 머리도 잘 쓰는 이재성. 약간 옆머리 맞고 우아한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골키퍼 공을 따라가 보지만 꼼짝 못하고 당하네요. 리그 5호 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이재성의 활약 속에 홀슈타인 킬은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프랑스 보르도의 황의조가 무섭게 치고 들어가 골망을 흔듭니다. 리그 3호 골인 줄 알고 뒤풀이까지 맞췄지만 오프사이드 선언되네요. 황의조가 공을 잡기 전에 이미 브리앙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허용한 보르도는 생테티엔에 1대0으로 져 리그 6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로축구에서 잔류왕으로 불리는 인천이 지난 주말 성남을 극적으로 이기고 강등권에서 탈출했는데 경기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을 안 선수단이 걱정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 감독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인천은 매 시즌 드라마 같은 기적을 써내려가며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의 잔류 본능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허를 찌르는 무고사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귀중한 승리를 챙긴 인천. 승점 29점을 기록한 인천은 10위로 뛰어오르며 강등권 싸움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선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내 인천 선수들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수문장 이태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이천수 전력강화실장도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이번 성남전은 강등권 탈출뿐 아니라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위한 승부였습니다. 매 경기 피말리는 승부 속에 유상철 감독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유 감독은 아픈 몸에도 이번 주말 수원전 벤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의 구세주가 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던 유상철 감독. 유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그리는 잔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인천은 오늘도 기적을 꿈꿉니다. 구세주가 될 수 있게끔 준비 잘하겠습니다. 근데 뭐 살아남아야죠. 네.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강등되지 말아야 되고 살아남아야죠. 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코트에도 탈권위의 바람이 부는 걸까요? DB의 이상범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선수에게 지시를 맡긴 파격적인 장면이 화제인데 코트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DB와 LG의 경기. 4쿼터 막판 작전 타임에서 이상범 감독 대신 가드 김태술이 작전판을 들고 나섭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강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이상범 감독이 탈권위 리더십을 강조한 DB는 5연승으로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그 모든 큰 틀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가기를 좀 바라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프로농구에선 권위를 내려놓는 감독이 늘고 있습니다. 모비스 유지학 감독은 승부처에서 코치와 선수들의 판단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도 승부처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물어봤고 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선수와 어떤 교감, 어떤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교감도 새롭게 또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한편 여자농구에선 신생팀 BNK의 모기업 회장이 작전 타임 중 벤치에가 악수를 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NK는 김지현 회장이 작전 타임 버저를 경기 종료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삼성생명이 이주연의 돌파 본능을 앞세워 우리은행과의 홈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쿼터 삼성생명 이주연이 자신 있는 돌파로 우리은행의 골밑을 공략합니다. 승부처였던 4쿼터 이번에도 이주연이 해결사였는데 상대 수비도 어쩔 수 없는 완벽한 더블 클러치였습니다.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고 파고든 과감한 슛까지
14득점을 올린 이주연의 활약으로 삼성생명이 이번 시즌을 승리로 시작하네요. 한편 대학농구 플레이오프 8강전에서 중앙대가 덩크 2개를 터뜨리며 맹활약한 박진철을 앞서 경희대를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16살의 스포츠 클라이머 서채연이 월드컵 시리즈 대회에서 4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랭킹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샤먼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 여자부 난이도 결승전 직전 서채연이 자신의 우상 김자인과 함께 암벽 루트를 파악합니다. 실수 없이 올라간 서채연, 결국 예선과 준결승에 이어 결승까지 유일하게 모두 완등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시리즈 4연속 우승, 서채연은 남은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세계 랭킹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김자인은 동메달로 올 시즌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스 프로축구에서 뒤돌려차기로 완성한 감각적인 힐킥슛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올가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어떨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이 미세먼지 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낮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상승 효과가 당초 예상처럼 크지 않아서 예비 조치는 일찌감치 해제가 됐고요. 내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내려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도 경기와 인천, 충남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내일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동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 보이는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세종 9도, 서울 13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4도, 세종과 대전 23도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12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 역시 크게 올라서 전주, 광주, 부산이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